네, 지금부터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한 교수님을 모시고 ODA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그 질문 위주로 조금 캐주얼하게 그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가지 꼭지는 현장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두 번째 꼭지는 현장 경험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현장을 다니시는 그 포인트가 있으시니까 저희가 계속 그 난민 사업 얘기도 듣고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그 어린 소녀들이 결혼하는 이 조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그 난민 사업 이야기가 저는 참 재밌었어요. 사실은 사람들끼리는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어울려서 살면서 난민이라는 이슈가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가족의 친구 이렇게 해서 이제 어울려 살아가는 것들이 기반이 마련되면서 일종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것들이 보였다고 소개를 해주시면서 옆에 눈물 찔끔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 이 구조적 문제에 대해가 봉착했을 때는 사실은 사람들 간의 그런 인간의 기반이 된 활동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같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니시면서 이런 문제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해결이 됐지만 정말 중요한 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발표할 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이제 왜 못 사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거기 약간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왜 못 사는가는 제가 학자로서 대충 제 생각에는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경제적 질문이잖아요. 이거는 왜 못 사는가. 근데 정치적 답이 돌아와요. 정치학자라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왜 못 사는 거에 대한 답은 거의 정치적이에요. 이 연구는 어떻게 했냐면 루안다, 부룬디를 비교하고 그리고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이 세 국가를 비교를 했어요. 나름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 분석을 했더니 결국에는 정치적 안정성,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과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치적 불안정, 특히 내전, 갈등 이런 게 생기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수단이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 작년에 제가 수단을 갔다 왔는데 얼마 전에 4월 이제 15일 날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잖아요. 제가 그때 우리가 갔다 와서 아주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했던 사업을 굉장히 평가를 잘해서 고이카에서 500만 불을 더 지원하기로 하고 고이카에서 지원을 하면 스위스 개발청에서도 지원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니까 모든 게 스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안정성을 찾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국가에게 야, 니네 정치적 안정성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알지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탐욕과 권력의식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계속해서 컨플릭트가 생겨나는 거죠. 컨플릭트가 계속 생겨나는 국가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또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개도국의 가장 큰 문제가 커럽션, 부패 문제. 부패 문제가 여러분들 생각에 뭐 부패 정도 할 수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개도국에서 부패는 GDP의, 물론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 50%에서 70%까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패 좋아. 부패할 수 있는데 그 돈이 국내에서만 남아있고 국내 소비만 되면 저는 믿어서 생각해요. 부패에 상당히 간대한 편이죠. 근데 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다 스위스로 보내버려요. 스위스가 왜 저렇게 계속 잘 사는 줄 알겠죠. 이게 자꾸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자, 위정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잠비크 같은 경우인데요.
모잠비크는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전 국민이 먹고 살면 최소한 10,000불 정도는 다 같이 나눠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연가스 채굴권을 해외에다 팔아버립니다. 1, 2년치가 아니라 30년치 통째로 팔아먹는 거예요. 통째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그냥 막아버리죠. 정치적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고 정치적으로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부패가 이제 50%, 70% 사라진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 20%나 30%만 사라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라지는 게 국내만 남아도. 근데 많은 국가에서는 안타깝게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팩터를 발견한 게 political stability와 연관이 되어서 리더십.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아프리카에서 독재는 최소 30년은 넘어가야지 쳐주거든요. 30년 독재 안 했으면 약간 명함을 못 내밀죠. 보통 이제 해먹으면 30년, 40년 이렇게 막 해먹는데,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독재가 있지 않았느냐. 제가 뭐 옛날 우리나라 독재를 비호하는 바는 전혀 아닌데요. 그나마 괜찮았고 오래 못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한 20년 정도 해먹었죠. 그러다가 뭐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서 멈춰버렸죠. 그리고 나서 또 군부 독재를 겪었지만 그 독재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 다른 주체에 의한 독재였잖아요. 그것도 달라요. 약간 한 명이 몇십 년 동안 계속 해먹으면 구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겨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폴 카가메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폴 카가메는 굉장히 재밌는 예예요. 이 사람은 르완다의 독재자인데 94년부터 지금 르완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인근 국가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리더가 누구냐 그러면 폴 카가메라고 해요. 리더십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리더예요. 커럽션이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몰라요. 아직. 훌륭하게 잘 덮고 있는데 그나마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20, 30년 된 독재자들보다 조금 낫다고 평가를 받아요. 근데 그 조금이 엄청난 거예요. 이 조금의 차이가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끔씩은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하고 개인 문제보다 그 구조적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또 다시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폴리티컬 스테빌리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커럽션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사실 리더십은 거의 운에 가깝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아프리카 국가에 비하면 운이 조금 좋았어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은 나보다 조금 운이 좋았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제가 이제 했었던 그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아직도 여전히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못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러려면은 박 교수님이 질문하신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데 집단이나 저 국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질문의 답을 마이크로한 사업에서 찾아요. 개발협력 사업에서 찾아요. 특히 커뮤니티 베이스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공동체 중심의 개발협력 사업인데요. 얘는 이제 거대한 사업을 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필리핀 사례처럼 커뮤니티를 타겟팅합니다. 이 커뮤니티를 잘 살게 하고 이 커뮤니티가 잘 됐으면 옮겨가요. 이게 시간은 한참 걸리겠지만 그나마 가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계속해서 답을 찾아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답이 정확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정도로. 역시 우문현답을 해주셨는데 정말 현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궁금한 게 급박하게 생각이 났는데 그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구조적으로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를 지금 갖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현장으로 소개해 주신 도미니카 공화국은 약간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조혼 그 이슈를 사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어쩌면 정치적인 구조의 문제보다는 문화적인 어떤 사실은 문화를 건드리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렵고 지난한 작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침 또
그 필리핀 사례도 얘기를 해주셔서 도미니카 공화국 사례는 일단 문제의식은 찾으셨으나 코이카가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못하셨는데 이 도미니카 공화국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을까? 혹시 얘는 답이 있으실까요? 그 아까 필리핀 사례로 든 게 저는 가장 좋은 답이라고 봐요. 아, 다른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잘 살겠다는 희망을 보이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굉장히 행동의 변화가 와요. 조언을 왜 하느냐?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사실은. 뭐 물론 우리의 13살과 그들의 13살은 약간의 다른 건 있어요. 신체적이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정말 가서 보면은 깜짝 놀랄 만큼 12세, 13세들이 커 있어요. 굉장히. 그건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신체적으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해서 낳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결혼하느냐? 입을 줄이기 위해서 결혼시키죠. 13년 이상은 키우기 싫어요. 그리고 가끔씩 팔기도 해요, 아이들을. 13세 애들이, 14세 애들이 30세, 35세 남성과 결혼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저도. 저희가 호텔에서 묵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14세에서 15세 되는 여아인 거예요. 남성은 한 35세에서 40대 정도 되는 남성인데, 처음에 우리가 부녀 사이겠거니였어요. 뭐 그냥 그렇게 했죠. 근데 손깍지를 끼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저게 부녀 사이가 아니라 이게 뭔가 연인 사이 아니면은 부부 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간단해요. 가난해서 그렇고 앞으로도 잘 살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를 타파하면 그런 풍습들, 예전 사실 굉장히 원시적인 풍습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 당시에는 30세, 40대면 죽잖아요. 기대 수명이 그렇게 낮았으니까. 그래서 그 풍습이 계속 내려온 건데, 사회는, 다른 세계는 다 발전하는데 그 세계는 거기에 멈춰 있나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스탠다드로 올려버려요. 기대 수명도 80세, 90세로 올리고, 그리고 좀 더 물질적으로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만 가지면은 저는 그거는 충분히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외부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하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그런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야, 니네 문화 틀렸으니까 이 문화 따라. 좋은 문화 틀린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돼요, 또. 그럼 네가 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물론 그 와중에 어웨어니스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들은 조혼이 문제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엄마도 나 13세 나왔는데 왜 나는 13세 너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혼에 따르는 그 다양한 문제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까지 있어요. 그걸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발협력 사업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현장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상상하면 곧 우리는 모두 다 잘 살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역사회 기반으로 이 한 가정 잘 살게 되고, 그걸 보고 옆 가정도 잘 살고, 그 동네가 잘 살고, 옆 동네가 잘 살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것 같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지역 기반 사업으로 접근했을 때 다 성공하나? 언제 성공할 수 있고 왜 실패하지?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빨리 성공할 거라고는 안 그랬는데 수백 년이 걸릴지도 수천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 접근은 사실은 그래요. 왜냐면 마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코스트 이펙티브 할 수 있죠. 그래서 100만 불을 들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금 더 잘 살게 했느냐, 절대 빈곤을 벗어나게 했느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좀 더 매크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 예를 들어보자면요. 중국이 2000년도에 GDP per capita가, 명목상 GDP per capita가 1000불이 안 됐어요. 959불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국이 GDP per capita 찾아보면 12,000불에서 13,000불 사이 나옵니다. 10배 뛰었어요, 20년 동안. 그러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절대 빈곤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아시겠죠?
MDG 달성을 했을 때 가장 잘했던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발전으로 꼽아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한 방법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보고요. 매크로한 해결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매크로하게는 국가 전반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모두가 일자리를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그리고 GDP 퍼 캐피탈을 올리는 게 목적이고, 그 와중에 불평등은 조금 줄여야 되죠. 중국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게 터질 거예요. 이미 약간씩 터지고 있고, 왜냐면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예전에 2000년대 그대로 살고 있어요. 특히 중국의 그 시골 마을 가보잖아요. 이게 12,000불, 13,000불 하는 국가가 맞냐 싶을 정도로 들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성장을 하고 불평등 낮췄을 때 개도국이 좀 더 잘 살 수 있고, 또 최근에 우리가 느꼈던 게 코로나19 터지면서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걸 봐버렸잖아요, 우리가. 그죠? 안타깝게도. 그런 것도 조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노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 사업 관련된 학술 연구자의 입장에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견해를 여쭤보는 시간이었고요. 사실 지금부터가 메인인데, 사실 아까 그 강의 제일 첫 번째 장면이 저는 너무 그 PPT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그 지도가 떠오르는데, 세계 지도에 내가 갔던 도시들의 발자취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현장은 우아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일단 그 지도는 굉장히 우아해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만 보신 우리 시청자들은 야, 나도 저기 김영환처럼 가야 되겠다. 나도 지도에 점 찍으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 현장은 아무나 갈 수 있나요? 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실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제 질문은 과연 어떻게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구자로서 간 거고, 이제 개발 협력 쪽에 이제 직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보통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지역적 엑스퍼티즈, 전문성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 저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쪽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가능하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이걸 좋아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지 않고서는 100% 실패합니다. 열정이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열정 플러스 건강이에요. 열정만으로는 안 돼요. 건강해야 되는데, 개발 협력 현장에 가서 내가 이제 건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가보시면 압니다. 가보면 확 느낌이 와요. 그리고 아픈지 안 아픈지가 거의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인도를 처음 갔는데, 그때 정말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 가지고 내가 그냥 아무거나 먹었어요. 그 당시에 인도가 어땠냐면, 뭔가 시커먼 게 있어서 이제 가면은 가서 들여다보고 이제 먹으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하얘져요. 왜냐면 파리가 탁 그냥 파리가 꽉 붙어 있어서 시커먼데 가면 이제 파리가 이제 훅 나가니까 그걸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막 먹었는데요. 그때 아팠어요. 심각하게 아팠어요. 반신불수가 왔었어요. 입원하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제 현역도 못 갔는데 이쪽 반이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게 20 몇 년 전 일인데요. 아직도 아파요, 가끔씩. 그래서 이제 저는 잠시 갔다 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그런 질병들을 얻으시는 분들은 평생 고생하고, 좀 더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죠. 네,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그게 직접 가보고 느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저는 개발협력소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개발도상국을 어디든 가서 최소 한 달 정도는 있어보고 미리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테스트를 하지 않고
나 개발 협력 분야에서 일할래, 현장 나오고 싶어 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6개월 만에 다 들어옵니다. JPO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JPO. 유엔을 가기 위한 입문.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 국제기구에 파견을 시켜줘요. 제가 아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됐죠. JPO를. 훌륭하게. 그 많은 경쟁력을 뚫고. 케냐인가 우간다, 동아프리카 쪽으로 갔는데 6개월 하고 1년이었는데 못 맞추고 돌아왔어요. 이 학생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현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 현장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있어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할 일이 아니다. 왜냐면 자기는 국제기구 가니까 뉴욕이나 뭐 제네바나 오스트리아 뭐 이 정도 가서 뭐 편하게 쓰려고 했죠. 근데 국제기구도 이제 엔트리 레벨에서는 현장을 많이 내보내거든요. 근데 국제기구 현장은 또 NGO 현장이랑 한 10배 정도 좋아요. 대우라든지. 왜냐면 운전기사 나오고 뭐 물론 이제 인턴이라서 그건 조금 낫지만 굉장히 많은 혜택이 주어져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사는 그 자체를 못 견뎠어요. 그래서 저는 셋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이게 열정과 그리고 내 열정에 따라서 건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진짜 모르거든요. 이거는 그냥 럭에 가까워요. 그냥 운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갖추는 게 저는 약간 다른 경우고요. 저는 그냥 돌아다니는 거고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경험을 해봐야 그런 어려움이 뭔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신체적인 어려움이 진짜 심각할 것 같기는 해요.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면은 생전 처음 보는 공간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도 전혀 다른 그 사람들과 일을 할 때, 그럴 때 어려움은 없나요? 그건 약간 개인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좋았어요. 일단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순수하고 순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발도상국 가면 위험하고 막 강도도 많고 막 그런데 어떻게 가냐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딱 도착하잖아요. 특히 도시 말고 개발협력 현장에 도착하면 거의 다 마을 사람들이거든요. 훨씬 착해요. 정말 착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 탐욕도 없고, 물론 그러다가 가끔씩 이제 뭐 반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마을 사람 다 죽이고 막 NGO 워커도 다 잡아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다고는 안 하는데요. 근데 현장에서 만나는 주민들, 인터뷰하러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극진하게 대우를 해줘요. 이번에 수단에 갔을 때 저는 정말 저희 이제 팀이 갔는데 온 마을 사람들 다 나왔어요. 온 마을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거기에 추장, 진짜 추장이에요. 안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인데 추장이 나와가지고 마을 투어를 쫙 시켜주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이 추장님이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너가 부추장에 임명한다라고 해가지고 살것과 할 걸 내줄 테 언제든지 오라고 하셨어요. 정말. 진짜 그게 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럴 정도로 진짜 착해요. 그냥 순진할 정도로 착해요. 이렇게까지 착해야 될 정도로 착하냐 그러고 자기가 가진 건 정말 없는데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0%, 9%, 99.9%의 사람의 현장은 다 그래요. 사고는 사실은 0.1%의 사람에서 일어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들에 의해서 그들에 대한 편견을 스택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필리핀에 또 마을에 갔을 때도 거의 뭐 마을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지를 방문한 거였는데 정말 환대를 해줘요. 나가서 이 원주민들, 이게 그 주민들 하고 일하는 거는 사실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요. 어려운 것보다. 그들을 딱 이해하고 나면 근데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쟤네들 왜 저기 자빠서 자고 있지
뭐 이러거든요. 사실은 진짜 자빠서 자고 있어요. 일 안 하고. 개도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젊은 남성들을 가장 많이 봐요. 여성들은 다 일해요. 밭 일하고 집안 일하고 애 키우고 그러는데 일 안 하고 널브러져 있는 남성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들 다 이유가 있거든요. 해서 안 되니까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정말 현장에서 이 현지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좋고 즐겁습니다. 문득 우리 김영환 교수님의 매력이 뭐길래 부추장까지 삼으시려고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긴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지도에 굉장히 여러 도시를 찍으셨고 한 20여 년간 다양한 곳을 다니셨는데 내가 여기는 진짜 내가 의미 있는 걸 했다라고 하는 곳, 여기는 내가 진짜 다시 가면 잘할 수 있는 그땐 내가 잘 못했다 하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부터 이제 답을 하자면, 저 네팔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네팔은 개발협력 사업을 제가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아직 안 해봤어요. 지금 사실 준비 중이에요. 저 휴먼아시아에서 제가 하는 NGO에서 네팔 혹은 동티모르에서 좀 사업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교육 사업, 교육권에 관련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산악지대인데 정말 정말 아름답고 사람들은 정말 정말 착합니다. 환경과 사람이 다 좋아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 일단은 히말라야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 산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워낙 사는 환경이 척박하다 보니까 기대 수명도 높지 않고 교육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선한 마음도 굉장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보통 그런 사람들 타겟팅을 하면은 굉장히 잘 돼요. 일단 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모두가 잘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개발도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마인드셋이 맞냐는 저는 말 못하겠어요, 이제는. 왜냐면 예전에 어릴 때 저는 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집 좋은 차를 사서 좋은 가정을 꾸려야 된다고 세뇌받고 산 사람이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때는 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개독을 돌아다니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래도 가장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필리핀 사업을 한 게, 보통은 이제 평가를 하러 가서 사업이 끝난 사업을 제가 봐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업은 이제 저희 NGO가 했기 때문에 처음에 발굴부터 이제 제가 들어가서 사전 조사를 하고 현지 조사를 했더니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이 문제점을 태클링을 할 것인가를 했는데, 요건 저희가 ICT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태블릿을 나눠주고 태블릿을 사용해서 애들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업이었냐면요. 애들이 학교를 잘 안 와요, 일단은. 학교를 잘 안 가는데 무슨 타블릿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태블릿을 나눠주면서 ICT 교육을 시켜보자라고 허무맹랑한 생각을 했는데, 뭐 나름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ICT 사업을 했더니 애들이 모티베이션이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좀 책으로 봤죠? 연구로 보고, 또 연구로 보는 거랑 현장에서 직접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진 않았어요. 그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뭐 마침 이제 코이카에서 ICT 강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ICT 한번 해보자. 뭐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하고 들어갔었는데, 제가 이제 3년이 지나서 다시 간 거예요, 이게. 다시 갔더니 ICT 교육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학교 출석률도 높아지고 학생들의 성취도 올라가고. 왜 그러냐 분석해 봤더니 희망이에요, 희망. 개도국의 삶은 이래요. 오늘은 가난해, 내일도 가난해, 모레도 가난해. 나는 가난해, 내 아들도 가난해, 그 아들도 가난할 거야.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교육이라는 것을 그래서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면 뭐해? 일할 자리가 없는데.
당연히 그냥 계속 그냥 하루에 1불, 2불 벌며 사는 게 그냥 그들의 인생인데, 이 마을에 ICT 교육을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저 타블릿을 가지는 저 기술을 활용하여서 도시에 나가고 혹은 그 근처에서 조금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중학교도 더 갈 수 않을까. 중학교 가서도 열심히 쓰면은 고등학교도 가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가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학교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학교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야, 우리도 빨리 해달라. 그래서 또 이게 현장에서 느꼈던 보람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그 현지 조사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밤 9시 정도에 마지막 포텐셜한 사업지를 가게 됐어요. 학교를. 거기는 밤 9시면 다 문 닫고 집에 가는 때거든요. 6시면 다 끝나고 그러니까. 근데 밤늦게까지 선생님들이 모두 남아가지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사업의 성공이 이미 알려졌고 자기들도 그런 혜택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9시 넘어서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에 갔을 때랑 저희를 반겨주는 것 자체도 달랐고, 3년 전에는 뭐 당연히 아무도 신경도 안 썼죠.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어느 NGO가 와가서 뭔가를 하려다 보다 이 정도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성과를 가지고 가니까 이번에 시장님도 나오셨거든요. 시장도 나와가지고 우리를 다 안내를 해주고, 앞으로도 이제 규모를 좀 더 키워가지고 좀 더 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교수님의 앞날이 기대가 되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사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사업들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점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답을 하기 되게 쉬운 질문인데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오면 사업은 쉽게 진행됩니다. 50만 불짜리 사업하고 100만 불짜리 사업은 효과성에서 있어서 2배 혹은 3배 정도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역시 개발협력 현장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 개발 원조를 공여국들이 많이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조금 더 규모가 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역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의 이야기들 그리고 교수님의 고민이 담긴 사례들을 저희가 재밌게 들었는데요. 저희 ODA 토크의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분야에 이제 관심이 있고 진로에도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시청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연구 영역이든 혹은 현장의 활동가의 영역이든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개발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제 제자도 그렇고 그냥 만나는 분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일단 말려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러고, 잘 모르겠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보라 그래요. 가볼 때 그냥 뭐 패키지로 이제 다니지 말고 거기 살아보고 사람들이랑 얘기해보고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10명 정도 물어보면 깊게 고민하고 현장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NGO나 저희가 사실 개발협력 현장에서 갈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NGO, IGO, 고이카 수은 정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10명 중에 한 4명, 3명 정도? 그래도 하겠다는 애들이 있죠. 결국 자기가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열정. 이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아예 이건 오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돈도 많이 벌 수 없고
기본적으로 좋은 삶을 영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 필드에 계시는 분들 중에 기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이태석 신부님이시고요. 유명인이신데 그것보다는 이제 제 주위에 제가 봤던 이상훈 선배님이라고 르완다, 우간다 등지에서 한 30년 동안 개발협력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물론 그분은 이제 선교 베이스가 조금 있어요. 선교사들이 개발협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아요. 왜냐면 개발협력 현장이 하느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티고 신앙으로 버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같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분은 우간다, 르완다에서 버텼는데 그분이 뭘 하셨냐면 르완다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셨어요. 직접.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는 르완다 사람에게 주고 나왔어요. 몇백만 불짜리 사업이죠. 그거를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해서 르완다 현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맞다 하고 맡기고 그냥 나왔어요. 평생 걸쳐서 이런 업적을 그냥 던지고 나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처음부터 명성을 원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잘 사는 걸 원했다든지 그런 거 원했으면 그게 가능할까?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은 이쪽 분야는 정말 쳐다도 안 보는 게 맞으세요. 쳐다봐봤자 막 그냥 후회만 하고 나 이게 아닌데 내가 다른 데 가면은 뭐 대기업 가서 돈을 많이 벌 건데 내가 왜 거의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주고야 그러거든요. 이 돈을 받으면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더 프랙티컬한 걸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부분이 페이퍼워크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참아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 제자 중에 한 명도 자기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예를 들어 페이퍼워크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돈을 1,000만 원을 쓰면 거기에 대한 증빙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로 이제 체크는 이제 고이카에서 하고 그걸 준비하는 건 NGO에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고이카 직원도 힘들고 준비하는 직원 둘 다 힘들고 둘 다 회의감이 빠져요. 야,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왔냐? 이게 무슨 사람 살리니까 무슨 관계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멀리 보면 아주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는 굉장히 작고 가끔씩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를 변화시키고 있냐랄 정도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그 조금의 변화가 모여가지고는 결국에는 큰 변화를 이뤄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금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길이 뭘까? 여러분들이 뭐 삼성, LG 뭐 이런 데 가서 현대 이런 데 가서 뭐 변호사가 된다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잘 살아. 세상이 확 변할 수도 없고 그닥 변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국제개발협력 이 분야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평생. 그것만 해도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개발협력은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지? 이때까지 남을 위해서 일하고 해놓고서 이건 100%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굴 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가가지고 맨날 하는 어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좋은 일 하십니다. 뭐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만족이지 남의 삶을 막 확 바뀌거나 막 남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자세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하느냐 다시 돌아가죠 처음으로 그거를 가장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장시간 강의도 해주시고 저희 ODA 토크도 진행했는데요. 감히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아한 현장은 없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그분들은 우아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장시간 구체적이고 재미있고 아주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신 김영환 교수님께 박수 드리면서 ODA 토크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